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어떤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이번 기회를 틈타서 네. 중국의 굴기를 완전히 꺾어야 된다. 네, 네. 이거는 그게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색깔에 상관없이 미국 전반에 흐르는 기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여기서 뭘 했냐면 중국을 유일한 패권 도자국으로 규정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다시 장악하지 않으면 패권 유지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국 입장에서 자동차 산업이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굉장히 뛰어난 선대인TV의 단골 게스트 윤석천 선생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천입니다. 네. 예. 자,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그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 그리고 향후 반도체를 능가할 수도 있는 주력 산업이 될 배터리 산업. 네네. 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그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미중 간의 패권 경쟁. 네. 뭐 사실은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닌데. 네, 그렇죠. 이게 세계 경제 또 그리고 산업의 구도에 네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조금 먼저 설명해 주시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미중의 패권 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네. 있겠죠. 이거는 지금 완전한 이제 첨단 어떤 기술 분야. 네. 그게 이제 반도체와 배터리라고 얘기할 수가 네. 있겠죠. 그쪽 분야에서 완전한 전쟁터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진심이다. 이거는. 네, 네, 네. 우리가 지난 어떤 그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그때는 이제 석유를 둘러싼 어떤 네. 강대국 간의 갈등, 네. 이런 갈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최소 50년 내지 100년은 네. 이런 어떤 첨단 기술 분야, 특히 네. 반도체, 예. 그다음에 배터리, 예. 거기에는 뭐 이제 나중에 들어올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네. 분야들이 되겠죠. 네. 그 첨단 기술 분야를 갖다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제어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패놓지 않으면 지금 거꾸로 떨어지지 않으면 지금 거꾸로 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버거운 존재가 된다. 그렇죠. 나중에는 네. 더 버거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미국의 조야는 인식을 네.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거는 이미 이제 과거에는 그 뒤에서 설명했지만 네오콘,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신보수주의자라고 네, 네. 하지만 극우적인 어떤 색채를 띠고 있는 네. 그 국방부라든지 뭐 이런 쪽. 우리가 이제 트럼프 때 이제 존 볼튼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인사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던 거기에 국한됐던 인식이 아니라 미국의 그 민주당, 그 다음에 미국의 학계, 네. 미국의 전문가 그룹들의 네. 이미 일반화된 어떤 정서다. 네. 그리고 이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점을 갖다가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대중경제 스탠스가 뭐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양상은 바뀌었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도 이제 그런 게 사실은 뭐 민주당, 공화당 정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대중경제에 네네. 관해서는 굉장히 일관된 스탠스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들이 네. 그걸 갖다가 민주당 정부가 들었으면은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죠. 네. 가령 트럼프 때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싹 떴으니까 이런 무역 전쟁이 좀 일단락되고 약간의 어떤 화해? 네. 뭐 이런 기류들이 싹 트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더 어떻게 보게 되면 섬뜩한 칼날을 갖다가 서로한테 겨누고 있는 네. 그런 모양새가 진짜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특히 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기존의 그 어떤 무역 갈등을 넘어서 네. 기술 패권을 둘러싼 전면적 양상으로 이게 비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과거에도 자기들을 갖다가 좀 근접해오고 있는 국가들, 이런 네. 국가들과를 억누를 때는 그런 방식들을 쓰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미중 간의 어떤 갈등, 패권 경쟁에서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지금 네. 중국은 국계 외환 자유화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자본 네. 자유화를 완전히 실시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리거를 갖다가 미국이 네. 중국을 압박을 해서 거칠게 피하면 거꾸로 트린다? 네. 이런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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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무역 갈등, 네. 그 다음에 이제 첨단 기술 갈등, 네. 그 갈등을 넘어서 외환 부분이 이제 좀 그 힘드니까 미국 네.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뭐 군사적 대결, 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상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뭐 지금 현재 상황이라서 좀 상정하기가 좀 힘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어떤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이번 기회를 틈타서 네. 중국의 굴기를 완전히 꺾어야 된다. 네. 네. 이거는 그게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색깔에 상관없이 미국 전반에 흐르는 기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우리가 이제 트럼프 때부터 그 미중의 이제 무역 갈등, 무역 전쟁이 격화가 되면서 교역액이 줄 거라고 대부분은 예상을 했잖아요. 네. 근데 22년도에 보면은 교역액이 사상 최대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두 가지를 저는 함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째, 네. 미국은 자신들이 필요한 거는 얼마든지 중국을 갖다가 이용을 한다. 그렇지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을 갖다가 한 나라, 특히 자신들이 우려국가라고 칭하고 있는 곳에 의존하고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각국은 전부 다 알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하든지 공급망 재편을 할 거예요. 네. 네. 그게 뭐 동남아가 됐든 아니면 북미 지역이 됐든 남미 지역이 됐든지 분산을 시키려고 애를 쓸 겁니다. 네. 네. 그렇지만 우리들이 지금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왜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악착같이 미국이 네. 다른 분야는 교육액을 늘리고 있으면서 네. 첨단 분야만은 제어하려고 할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이 책이 칩 워라는 책입니다. 네.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는 22년도 올해의 책으로 선정을 했고요. 뉴욕 타임스에서는 베스트셀러예요. 네네. 그 결론은 뭐냐면 반도체는 온전히 미국 것이라는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사를 다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의문일 거예요. 이게 외교안보 전문 대학원의 교수가 특히 이 국제사를 가르치시는 분이 네. 어떻게 이 반도체에 관련된 책을 썼을까라고 네. 의문을 가질 텐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떤 거기에 플러스 지정학적 이런 어떤 개념들을 갖다가 대입을 시켜서 네. 반도체 패권이 왜 미래 패권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책이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 패권을 쥐는 국가가 네. 사실은 미래 패권을 갖다가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거는 사실은 산업 경제적 그 효과에 못지않게 군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현대의 무기 체계는 사실은 반도체의 총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첨단 반도체 없이는 사실 첨단 무기도 없는 거죠. 네, 첨단 네. 무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지금 그 냉전 시대에 미국이 소련을 붕괴시킨 군사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었던 거는 반도체 때문이었다라는 게 대부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바거든요. 네. 앞으로의 무기 체계는 더 하겠죠.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소련에 대해서 비교적 우위에 설 수 있는 것들도 역시 서방의 그 무기 체계들. 네. 그거는 전부 다 반도체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원을 받아서. 네네네. 그러니까 따라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패권을 결정하는 하드웨어적 요소는 경제적 요소와 군사력을 줄 수 있는데 경제력과 군사력. 네네. 이 두 개의 핵심은 반도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 이 크리스 밀러의 주장은 뭐냐면 그래서 반도체의 패권을 쥐는 국가가 미래 패권을 쥐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해서 볼게 되면은 표지에 보면은 네. 미국 성적이잖아요. 네. 근데 성적에 별이 아니라 저 왼쪽에 반도체 저게 칩이 뭐죠?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뭘 상징할까요? 네. 반도체는 미국이 개발을 했고 음. 미국이 키워왔고 미국이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장비도부터 모든 거. 그래서 네. 반도체는 미국 것이라는 생각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애국적인 이를 갖다가 띄고 있는 어떤 색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도체는 미국이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제조를 네. 우리가 해봐야 별 네. 그 미국 입장에서는 별 효용 가치가 없으니까 그걸 가령 뭐 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 나눠줬을 뿐이다. 네. 네. 장비 역시 마찬가지다. 네. 네. 장비도 다 우리가 개발을 한 거고 그걸 유럽에 나눠줬을 뿐이고 네. 유럽의 뭐 ASML이라든지 네. 이런 식의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그래요? 거예요. 따라서 반도체는 미국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왈가왈부할 필요를 갖다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뭐 이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전부라고 알고 있는 건 좀 그렇지만 네네. 어쨌거나 그 지금 보면은 한국의 그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네네네. 한국이 가장 강력한 이제 그 산업적 기반을 갖고 네네네. 있고 또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대만의 TSMC 네네네.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쪽은 네. 일본에서도 상당히 강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독일 쪽도 그렇고, 네네네. 네, 또 장비 이야기했지만 뭐 ASML 같은 네네네. 경우 네덜란드 장비들이고, 네네네. 그게 그냥 미국에서 물론 생겨났다는 해도 네. 어떻게 그게 다
미국이 여전히 다 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제가 책을 안 읽은 입장에서 보면 네. 좀 약간 오만한 주장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뒤에서 대부분 다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하나씩 사실은 이 미국 입장에서는 양상기술이라는 자체를 갖다가 양상기술이라는 걸 갖다가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있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미국의 군함들을 한국과 일본한테 줘서 생산을 해야 된다는 논의 자체가 미국 본토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양산 기술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야 돼요. 단순히 대량 생산이 양산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품질이 보장이 돼야 돼요. 품질. 두 번째는 가격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 생산하면 반도체가 됐든 군함이 됐든 배터리가 됐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그렇죠. 세 번째는 납기입니다. 누가 열심히 일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미국 자체가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 지금 뭐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고 사실은 배터리 기업들도 미국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부분 다 많이 진출을 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거기서 한국에 있는 그 공장에서 그 발생하는 그 수율이라든지 아니면 그 납기라든지 아니면 가격이라든지 그걸 갖다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에서 생산했을 때. 그렇죠. 미국 본토에서 생산했을 때는 그게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산 기술 자체를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양산에서 1등, 우리가 1등을 한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 우리가 공부를 해봤지만 1등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그게 뭐 자기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게 자기 거다? 이런 주장들은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이 네오콘의 시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네오콘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신보수주의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중 갈등에서는. 그 정치 철학자죠. 레오 스트라우스가 어떻게 보면 정치 사상가고 이 네오콘의 어떤 시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독일계 유태인입니다. 벌써 이제 좀 냄새가 나죠. 이분이 1930년대 미국으로 건너가서 시카고 대학 등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이분이 이제 네오콘의 대부인데요. 이 국제 정치관하고 중요한 건 이분들이 정의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인류애를 정의한 걸 갖다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윤리적인 삶, 종교적인 삶, 가족 위주의 삶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좋은 가치죠. 근데 이게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 그거는 국내, 즉 미국 내에 머무는 겁니다. 국제 정치관은 어떤 거를 갖고 있냐면 강자와 자연권이 지배하는 정글이라고 이분들은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정의는 자신들의 이기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고 인류에 기초한 인류 공영, 평화, 번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대외적으로는 인류의 평화, 인류의 공영, 뭐 번영이라는 개념들을 갖다가 굉장히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자신들의 목적 달성이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는 얘기고요. 국제 정치관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강자와 자연권이 지배하는 정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극강식의 세계관이네요. 그렇죠. 양극강식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뭐 우리가 존 볼튼 그 트럼프 때 그러니까 북한과의 전쟁을 불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안전 뭐 이런 거를 위한 것들이 이제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이 한국에 대한 어떤 안전, 그다음에 한국민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고려들, 이런 고려들 자체가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미국의 이익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들이 가령 굉장한 갈등 이런 걸 갖다가 그 불사해도 좋다는 인식 자체가 이미 미국 사회에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변에 그냥 깔려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왜 그런데 왜 그럼 지금인가라는 걸 갖다가 우리들이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앞에서 설명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지정학적 어떤 불안들이 사실은 완전히 표면화가 됐죠. 지정학적 갈등이 표면화가 됐을 때 공급망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뭘까? 이걸 갖다가 저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제일 미국 입장에서 제일 아픈 대목은 뭐냐면 반도체라는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공급망이 흔들리는 걸 갖다가 제일 염려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본이 이제 소재를 갖다 주로 생산하는 국가고요. 반도체 쪽으로 보면 대만과 한국이 역시 그 반도체 제조 이쪽에 이제 강국 아닙니까? 다 근데 이게 중국과 근접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그게 경쟁이 심화되어 가지고 만약에 어떤 전쟁 뭐 이런 양상까지 비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만이나 한국이나 일본의 생산 시설 자체가 파괴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양산 시설을 갖다가 새로 만드는 거는 그거는 돈도 돈이지만은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겠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공급망 재편, 특히 첨단 기술 위주로의 어떤 공급망 재편을 갖다가 미국 입장에서 서두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앞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네네. 미국 본토에서 사실 생산하면 네. 상당한 정도로 비용 측면이었던 비효율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본토 안에 일정하게 생산 기반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오바마 정부 때까지 이어진 대중 유화 정책에 대한 어떤 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반성은 왜 시작됐냐? 우리가 24세기 말에 발표된 의회조사국 중국 정세 분석 보고서를 보면 중국 분열론이 우세한 적이 좀 있었어요. 왜? 중국 분열론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그 2차 천안문 사태가 언제 발생하냐면 1989년도에 발생을 네. 합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1997년도에 그 덩샤오핑이 사망을 합니다. 사실 천안문 사태를 갖다가 무력으로 진압한 건 덩샤오핑이었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중국의 개혁 개방이 그 천안문 사태처럼 어떤 민주화 바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본주의 맛에 길들이게 되면은 미국이 분명 안길 거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세했다는 얘기죠. 왜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자신감, 네. 미국이 이겼다는 어떤 자신감, 공산 진영이 어떻게 보게 되면 완전히 이제 냉전에서 이제 미국이 승리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강력함 이걸 갖다가 미국민 자치들이 너무 확신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 밖으로 20세기 말까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정책들을 키운 겁니다. 근데 이제 21년 8월에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를, 똑같은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 제목이 뭐냐면 새로운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제목이에요. 네. 네. 여기서 뭘 했냐면 중국을 유일한 패권 도자국으로 규정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비로소 안 거죠.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미국이 기대했던 바대로 전혀 움직이질 않는구나. 네. 오히려 시진핑 체제를 갖다가 공고히 하면서 그 가령 민주화라든지 어떤 자본주의라든지 아니면 그 미국 품에 안긴다라는 것들이 얼마나 허상이었다는 걸 갖다 알게 된 거죠. 네. 중국은 그동안 숨겼던 발톱을 드러내면서 시진핑 체제가 완성이 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미국에 대한 어떤 패권 도전을 갖다가 좀 바깥으로 드러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미국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안 하니까 얘네들이 그 첨단 반도체를 수입을 해서 중국 무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무기 체계를. 네. 네. 거기에는 뭐 함정도 항공모함도 있고 비행기도 있는 거고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로 안 되겠다는 인식들. 네. 이 부분들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 막지 않으면은 그렇죠. 앞으로는 진짜로 힘들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 미국 관점에서 보면 네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WTO에도 가입시키고 이렇게 시장을 개방하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그 자본주의 세계 체제 속에 들어와서 그렇죠. 예. 네네네. 미국에 크게 거슬리지 않으면서 서로 어쨌거나 이제 좋은 것들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관계로 갈 줄 알았더니 네네. 그렇죠. 보니까 예. 중국이 자기네들 시장은 개방하지 않으면서 네네네. 좋은 것만 싹 빼먹고 그러면서도 뭐 반도체라든지 네네. 또 뭐 전기차 배터리 산업 키우고 네네네. 등등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이 그 자기네들 미국 뜻대로 이렇게 호락호락 넘어오지 않고 우리의 패권을 넘볼 나라까지 되겠구나 이런 네. 이제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도광량이라고 하죠. 네. 일종의 이제 자기 발톱을 숨기는 정책들. 중국은 그걸 갖다가 힘을 키울 때까지 자기 발톱을 숨기면서 어쨌든 그런 정책들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그게 거슬릴 이유가 없었죠. 근데 이제 시진핑 체제가 되고 중국 경제가 발전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중국의 산업들이 발전하는 양상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겉으로 이제 야심을 숨기지 않는 단계까지 드디어 도달을 네. 해버린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라 이거 봐라. 어라 이거 봐라 이렇게 된 거죠. 네. 특히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는 인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기계 네. 이를 갖다가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탈친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중국은 유도 무기 체계를 갖다가 완성을 하는 거고 네. 그게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인식들을. 네.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다시 장악하지 않으면 패권 유지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국 입장에서 다중차 산업이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미국이 자동차 산업을 키운 국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포드 자동차 예, 때부터. 근데 그걸 갖다 독일, 일본에 완전히 뺏겼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일시에 뒤엎을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진 겁니다. 일단은 전기차 분야에서는 독일, 일본을 갖다가 새롭게 하면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네. 한 건데 거기에 또 눈에 거슬리는 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요.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 먼저 키워버렸어요. 중국이 먼저 키워버렸고 중국 네. 시장이 워낙 크니까. 네. 그러니까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국이 양보할 수 없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갖다가 진심으로 하게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